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상임위 때 거래한 코인은 뭐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몇천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수준의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하루도 안 돼서 들통날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잠시 후에 그 의혹도 다뤄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이 된 다음 날 곧바로 검찰이 이번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김 의원의 소위 지갑을 탈탈 털었습니다. 김 의원의 지갑을 털게 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어떤 혐의가 기재되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어떤 혐의가 기재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인상, 동아일보 1면 우리 생활에 밀착된 중요한 기사부터 함께 보시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일제히 오릅니다. 월 3,000원, 월 4,400원씩 오르게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려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해소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요금도 오른 만큼 펑펑 쓴다는 개념보단 조금 아껴 써야 한다는 이 인식 전환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행세.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행세? 김남국 의원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이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피해자 행세냐라는 식인데요. 맹탕 결의문을 낸 민주당은 부글부글합니다. 당에서조차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결론을 냈는데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압수수색. 법원이 2번이나 영장을 기각하면서 지난해 12월에 수사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도 있었죠. 이번엔 법원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남국 의원의 소위 지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업비트, 빗썸, 카카오 계열사, 검찰은 거래 정보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도 살펴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실검. 없어진 실검이 지금 다시 등장한 이유는 뭘까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총선 앞두고 포털이 또 실검 장사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 여당에선 포털 개혁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성 도마에 올랐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키워드 추천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실검을 도입하려 한다. 정치권에서는 하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 등이 이 포털의 여론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전 국민이 아는 상황인데 포털을 향한 목소리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인과 관련된 전문가 모셨습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그리고 바르다 박선생, 국민의힘의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검사 출신의 금융범죄 전문가 김광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남국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코인의 자금 및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탈당을 했죠. 그런데 탈당을 하자마자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한겨레 신문조차 지적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의 비판. 상임위 중 김 의원은 몇천 원 고작 몇천 원 정도밖에 거래하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실은 그럴까요? 탈당 즉시 압수수색까지. 첫 번째 이야기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빗썸, 업비트, 카카오 계열사 압수수색, 거래 정보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좀 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범죄 수익 은닉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예. 요게요, 논란이 커졌잖아요. 작년 12월 연말에는 법원이 2차례나 영장을 기각했어요. 요 논란이 커지기 전에. 그런데 이 논란이 커지고 양파 껍데기처럼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니까 법원도 이번에는 영장을 발부했네요. 당연히 뭐 영장은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이제 검찰이 소명을 지난번 영장 청구 때 못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영장 1차와 2차 때 왜 기각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엄청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잖아요. 또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이제 거짓말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분 드러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영장 발부를 법원에서 안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이제 아마 김남국 의원은 피의자로 입건된 걸로 보이고요. 죄명이 정치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 수익 은닉이에요. 근데 저는 이 범죄 죄명 중에서 범죄 수익 은닉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범죄 수익 은닉.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것은 범죄를 전제로 해서 이득을 얻은 걸 은닉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범죄가 이미 성립된 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검찰은 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범죄가 이전에 성립됐다라고 보는 거다. 그렇죠. 그래야지 범죄 수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단서랄지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다.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거래소 이제 빗썸, 업비트 그리고 이제 카카오와 관련된 클립 관련된 지갑 이런 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언뜻 보면은 이거 블랙체인이고 여러 가지 뭐 사전 정보 얻고 이런 것들을 수사할 수 있을까? 밝혀낼 수 있을까?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의심되는 뭐 신생 코인, 얼마 있다가 없어진 코인인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제 교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코인과 관련해서 수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예. 이걸 쫓아가면 그 사람을 상대로 조사하면 그렇죠. 결국 수익이 얻은 사람 중 하나가 김남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전 정보가 어떻게 갔는지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한달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김남국 의원은 뭐 실무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검찰이 수사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밝혀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수사원 시작에 불과하고 예. 향후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또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김광선 변호사님, 거래소에 있는 김남국 의원의 소위 지갑, 이 지갑을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 들어간 거죠? 네네. 이제 그 거래 내역을 보는 거예요. 지갑 속에 거래 네, 내역이니까. 그러면 이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볼 수 있고 특히 뭐 아주 뭐 그 신생 코인들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제 신생 코인들이요 굉장히 시세 조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100% 200% 올랐다가 제로로 오고 마이너스로 오고 이런 코인이 한두 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김남국 의원이 거래했던 비모 코인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예. 많거든요. 그 비모 코인도 보니까 오늘 아침 내가 시세를 보니까 0.0009원이더라고요. 이 1원을 가지고 몇천 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한 10원, 20원까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배, 20배, 뭐 100배까지 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래 내역을 그와 보기 위함이다. 관련돼서도 예. 우리가 고래라고 하는 큰 지갑을 가진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같이 시세 조정을 하고 같이 수익을 나누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검찰이 시간이 가면서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위정현 게임 학회장님. 그런데 사실 김남국 의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이른바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코인은 없다라고 김남국 의원 측이 해명한 걸로 전해졌지만 해명과는 다르게 에어드롭, 하늘에서 떨어진 무상으로 코인을 제공받은 거 아니냐. 뭐 일정 코인 같은 경우는 상장 전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뭐 매각한 것 아니냐와 관련된 것을 좀 들여다보려면 이런 거래소만 압수수색해서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 저도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세 개의 거래소인가요? 이제 거래소 특히 이제 업비트하고 빗썸인데 그건 이제 상장 이후에 사실 거래, 그다음에 상장 과정에서 이게 적절했는가 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수사만 가능한데 결국에는 그 이전의 수사, 그러니까 상장되기 전에 과연 어땠는가라는 부분들은 밝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인을 발행했던, 즉 김남국 의원이 문제가 됐던 보유하고 있던 코인들, 예를 들면 위믹스 같은 코인입니다만 그 코인을 발행했던 데가 결국에는 이제 에어드랍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에어드랍은 그냥 공짜로 그냥 코인을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그 특정인에게 많이 갔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특히 에어드랍 이전에도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 프라이빗 세일, 특정 개인에게 낮은 가격에 코인을 주는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 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걸 실제로 이제 위메이드가 과거 이제 홍보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10%의 프라이빗 세일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코인 발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코인 처음부터 기획이 어떻게 됐었고 기획 과정에서도 혹시 그런 어떤 공모가 있었던가, 그리고 입법 로비 과정이 있었던가, 그리고 코인들이 상장되기 전에, 그러니까 상장되기 전이라는 것이고 상장된 후에 폭등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장 전에 전체 과정에 대한 결국 압수수색이 있어야만 전모가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김남국 의원의 이 탈당 이후에 거짓 해명 논란도 오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뭐 법사위 상임위 중에 한동훈 장관 청문회 중에 코인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당초에는 화장실에서 거래했다 등의 해명을 했는데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몇천 원 정도밖에 거래 안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죄송, 너무 소액이라 정확히 기억 못한다. 몇천 원 수준의 거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나절도 안 돼서 지난해 5월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거래한 코인 양은 1,900만 원가량, 270만 원가량. 지난해 3월 22일 법사위 중 거래한 코인은 140만 원가량. 상임위 중 투자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규모는 몇천 원 수준이 아니라 2,400만 원, 수천만 원대로 추정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가상화폐 전문가의 이야기도 인터뷰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과연 몇천 원 수준 맞을까요? 김남국 의원이 좀 억울한 심정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보도된 뉴스 중에서는 뭐 0.09개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본인이 몇천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더 큰 금액도 있고요. 그냥 얼핏 봐도 몇십만 원 정도 되고,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청문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1,000만 원 금액도 있기도 해요. 박정호 의원님, 네. 아니 몇천만 원이 어떻게 몇천 원으로 됩니까? 김남국 의원에게는. 글쎄요, 저는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게 저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해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정이 없어 보이는 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고 잠깐의 거짓말로 국민 전체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며칠 상황 한번 봐요. 매도한다고 하고 매도 안 했죠. 1뻥. 조사 받는다고 하고 조사 안 받았죠. 2뻥. 저거 지금 뭐 몇십만 원,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반나절도 안 돼서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쭉 한 7뻥 되려나요? 국민들을 순간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게 저는 제일 나쁘다고 봐요. 얼마 전에 보면은 뭐 얼핏 탈당 전에는
뭐 당에도 미안하고 국민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얼핏 잠깐 사과하는 척했어요. 그리고 나서 순간 갑자기 탈당하더니 어제 아침에 그 이 문제 방송 나와서 또다시 또 한동훈 검찰의 기획작품이라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몇천 원밖에 안 했다라는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런 마인드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오해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탄 받으면 되지요. 일부 강성 지지층이 얹혀서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가면 된다 생각하고 조금 지나면 국민들 모두 다 잊어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 천편일률적인 그 코스를 밟아가는 저게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게 본인이 사랑한다는 민주당에도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국민들 당신을 뽑아준 국민들한테 얼마나 또 몹쓸 짓이에요. 저는 저런 게 김남국 의원이 제일 나쁜 일이라고 보고 이렇게 오늘은 또다시 어디 가서 무슨 또 뻥을 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이제는 국민들이 그렇게 금방 쉽게 속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내는 게 예. 그래도 국회의원의 자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김남국 의원의 말이 거짓으로 된 소위 시쳇말로 뻥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그럼요. 몇천 원밖에 안 된다는 것도 결국은 한 7뻥쯤 된다라는 박정호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게 뭐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몇천 원이라는 게 전형적으로 이 논란의 김을 빼는 작전인데 전략인데 이 전략이 주요하려면 이게 들통이 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 근데 한나절도 안 돼서 바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수천만 원이다라고 지적이 나올 굉장히 뭐랄까요? 얕은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거짓말을 하면은 앞으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 그런 이제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안 해도 이게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되거든요. 더더구나 이게 뭐 주식이든 뭐 이게 코인이든 이런 것은 기록이 다 남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게 기록이 남는 거를 감추려고 한다 그래서 감춰지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잠시 그 순간, 잠깐 그 순간은 어떻게 넘어가도 그때 했던 이야기가 결국은 더 큰 이제 거짓말이 돼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어떤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이게 불과 하루도 넘어가지 않고 벌써 뭐 몇천 원이 아니고 벌써 몇천만 원, 2천 몇백만 원 이런 것이 벌써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해명을 하루 이틀 좀 늦추더라도 다 못 와가지고 본인 스스로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라든지 또는 이게 충분한 설명을 네.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넘어간다고 그것이 그냥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그랬구나 하고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서 추후에 소명하고 제출할 자료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혹시 몰라서 김남국 의원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 예를 들어 정말로 몇천 원만 상임위 때 거래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검찰이 계절 압수수색했으니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규명 쉽게 할 수 있나요? 그건 당연히 드러나죠. 예. 코인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투명성을 굉장히 강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그 압수수색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제3자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다 드러날 건데 자 본인이 말이 사실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 중차대한 청문회랄지 인사청문회 그리고 상임위에서 지금 뭐 이태원 그 관련해서 엄청나게 국민의 애도가 있었고 또 민주당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현 정부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뭐 순간순간 해서 이런 코인 거래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중독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니고 거의 24시간 체제로 샀다 팔았다를 하나 보니까 예.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업이 있는 거죠. 지난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캐와 부캐가 있는데 원래 본캐는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데 본캐는 코인 투자가 되고 국회의원은 아르바이트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김남국 의원이 사실은 이제까지 어떤 정치의 행로나 행태를 보면 국민 정서랄지 상식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말도 많이 했고 또 청년 정치인답지 않는 기존 정치인보다 훨씬 더 기존 정치인 같은 그런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기 성찰할지 자기 개발에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코인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뭐 거의 인생이 코인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러면 사실은 국회의원 그만둬야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지위도 있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이제 검찰에서 법적인 거 도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뭐 저도 가상화폐를 상당히 아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뭐 도덕적인 문제나 좀 될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계속 드러난 걸 보면 이게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의혹적인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래 과정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거고 제 느낌으로는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 대목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이고요. 한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탈당 전에 당에 한때는 100억 규모의 자산을 보유했었다라고 소명을 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10억여 원 비트토렌트 등에 투자했다. 40억까지 불렸다고 소명을 했다. 한때 가상화폐 자산 100억 원 달했지만 현재 원금 대비 손해라고 소명했었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 언급됐던 토렌트라는 코인이요. 자, 학 기자님. 네. 김남국 의원이 10억을 투자했을 때 그 비트 코인이 1원도 안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원, 20원 되면 몇십 배가 뛴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원도 안 됐는데 뭐 이게 10원으로 뛰었으면 10배가 뛴 거고요. 근데 10배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아마 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 예상은 안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배 뛸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만약 했다면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우리는 이제 코인 그래프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위믹스 같은 코인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처음 출시할 때 한 200원 정도가 결국은 3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200원이니까 2,000원, 2만 원, 그럼 100배죠. 3만 원이니까 150배가 바로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것들은 특히 이제 신생 코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출시를 할 때 아무도 모르는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쌉니다. 저 1원도 안 되는 비트토렌트가 그만큼 약세 코인이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코인이다. 예. 여기에 10억을 베팅을 크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뭔가 확실한 근거가 없이는 그러니까 10억이 순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강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예. 어떻게 생각하면 확신을 기반으로 한 굉장히 쉬운 투자를 했다라고도 읽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 없이 투자를 보면 예를 들면 다른 뭐 클레이페이인가요? 거기도 보면 뭐 10억 원이 들어가고 이런 게 나옵니다만 그것은 뭔가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투자 행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김남국 의원의 투자 특징 중에 하나가 몰빵, 그러니까 올인식의 어떤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치고 빠지기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특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 행태는 기본적으로 확실한 정보를 근거로 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학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그 확신은 확실한 정보에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확신과 확실한 정보는 결국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 보세요? 저는 그게 이제 코인 회사로부터 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어떻게든지 이제 초기에 이거 붐업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코인 이제 발행하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초기에 붐업을 시켜서 팔고 빠져버리는 이걸 이제 영어로는 또 러그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탄자를
발로 당겨서 빼버리는 그럼 서 있는 사람 뒤로 넘어져서 쓰러지거든요. 그런 테크닉을 그런 어떤 범죄 수법을 그동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초기에 들어가서 폭등할 때 바로 빠져버리는 이런 어떤 그 방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도 뭔가의 확신 없이 저렇게까지 과연 투자 행태가 행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합리적 의심들이 보이는 거죠. 예. 가상자산 전문가로 이름이 요즘 알려지고 있는 변창호 씨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변창호 씨도 방금 박 회장 발언처럼 상장 정보, 이른바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변창호 가상자산 전문가. 김남국 코인 스캔들의 본질은 정치인 코인 업체의 유착이다. 상장 정보를 활용해 돈을 쉽게 번 거래 행태가 의심된다. 하지만 그 같은 코인을 발행한 업체 측에선 내부 정보 제공은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는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어떻게 봅니까, 박정호 의원님? 글쎄요. 저는 뭐 이게 좀 과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정보를 받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면 다 소위 말하는 몰빵이라는 거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고 쳐도 저게 몇십억, 그리고 100억 정도 규모로 간다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저건 그 확실한 확신이 없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저런 것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저는 민주당도 굉장히 뭐 비겁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저런 정도의 진술을 받았는데도 저걸 유해무해하고 탈당했다고 없애버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런 정보를 얻고 뭐 이런 것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미 진술한 건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도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오해입니다만은 그냥 저렇게 엄청난 액수가 나오니까 덮어버린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탈당시키고 덮어버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공당의 상황으로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맨날 뭐 전수조사하자고 막 나설 게 아니라 일단 김남국 의원이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런 내부 정보가 있었다면 생겼는지, 김남국 의원은 어떤 배짱으로 저렇게 100억까지 자산이 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치권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그냥 익명의 개인 투자자가 아니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일반 투자를 넘어 거래 중개까지 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적인 수준이다라는 건데 지난해 2월 위믹스 51만 개, 클레이페이 등으로 거래소에 교환 물량을 공급했는데 규모가 30억 원 이상이다라는 거죠. 코인을 공급하고 인출하고 수수료를 거래소로부터 받는 형식의 교환 거래 중개. 거래 횟수가 총 186회. 공급자 역할을 했다. 특정 코인에선 최대 공급자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체 물량의 30%를 김남국 의원이 시장에 확 풀어버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자, 전문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정현 학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이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중 물량의 예를 들어 30%를 공급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주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30%면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면 그래서 30%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시중의 코인의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세를 조절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김남국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사실은 이제 거래를 했을 이런 하나의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실제로 본인이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물량을 공급하고 그래서 가격을 예를 들면 낮추고 또 물량을 회수해서 가격을 뛰게 하고, 또는 심지어는 이번 나왔습니다. 저걸 이제 LP 투자자라고 이제 부릅니다. 막 유동성 공급자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내부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좀 더 본인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발신하고 예를 들면 전체 움직이는 어떤 물량들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컨트롤러로서의 역할도 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관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제일 유법성 요소가 큰 것이 유믹스와 클레이페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유믹스가 거의 한 31억 원어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클레이페인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유동성 공급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클레이페인이 상당히 신생 코인이었고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로도 될 수 있는 건데 왜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교환처럼 된 건데 예. 쉽게 말하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교환하려면 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수자가 쭉 있으면 이 코인이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이제 매수를 쭉쭉쭉 하면 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 펌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그 LP라는 얘기가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해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클레이페인과 관련돼서 이 사람들하고 뭔가 협잡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김남국 의원의 거래 중에서 제일 불법적인 요소가 큰 것이 저는 이거다 보거든요. 근데 결국 이 코인을 관여했던 사람들이 종저를 감춰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유믹스가 30억 이상치 갖고 있는데 이걸 그 코인으로 바꾼다? 상상이 됩니까? 한 달도 안 되는 코인하고? 그건 뭔가 있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뭐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본인은 이 건에 대해서랄지 아니면 다른 코인에 대해서는 유믹스 외에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이제 검찰 예. 수사의 어떤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셔서 전문 용어들이 좀 나와서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앞서 러그풀. 이게 뭐라고요? 러그풀. 그러니까 양탄자를 당겨서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먹튀라고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먹튀라고 했으니까. 진작 먹튀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러그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쉽고 간단한 용어를 영어를 써가지고 예. 국민들을 자꾸 헷갈리게 하고 이게 마치 대단한 그러니까 신비에 쌓인 그런 산업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그풀 그렇죠, 에어드랍, 그냥 무상 증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상 증여. 예, LP는 이제 LP 는 교환 거래. 아닙니다. LP는 유동성 공급자. 공급자. 또는 그러니까 돈을 쏟아붓는. 예.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아까 펌핑. 예. 펌핑은 뻥튀기. 인위적으로 뻥튀기입니다. 가격을 올리는 거. 뻥튀기네요. 뻥튀기입니다. 조작. 예. 뻥튀기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심지어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암호화폐. 예. 이 가상화폐를 암호화폐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것도 굉장히 어떤 일종의 이제 거의 사기가 농후한.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러면 뭔가 신비하고 완벽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가상화폐 그러면 현실이 아닌 화폐 이런 어떤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인 사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들 때문에 예. 굉장히 사람들이 실체를 들여다보는데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들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러그풀, 먹튀, 펌핑, 뻥튀기. LP는 유동성 공급자. 예. 에어드랍은 무상 제공. 예, 무상 제공. 깔끔했어요. 용어 정리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이 긴급 의총을 가졌는데 결론에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라는 걸 누락을 해서 민주당 현역들 사이에서 이거 누가 누락시킨 거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 리스크 논란도 여전합니다. 결의문에 뭐가 빠졌다는 건지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그제 쇄신 의총 후 국회 윤리위 제소한다, 복당 불가 원칙, 가상자산 신고센터 개설한다 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요게 모두 빠졌다, 결의문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국 빠진 야당의 결의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결과적으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국회 윤리위가 엄연히 있는데 왜 여기에 제소를 안 하느냐. 제소하겠다는 이 조항을 결의문에서 누가 뺐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오늘 경향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에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윤리위 제소를 반대했다라는 의혹을 경향신문이 일면에서 오늘 제기했습니다. 복당 불가 방침, 의원들의 요구도 반영하지 않고
처절한 반성이라는 초안 내용도 삭제했고 윤리위 제소도 이재명 대표가 반대한 건 아니냐라는 경향신문의 의혹 제기입니다. 자, 이 의혹에 대해서 권칠승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반대에 빠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대변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향신문은 일면 헤드라인으로 이재명 대표가 윤리위 제소를 반대했다라는 의혹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거 누가 뺀 겁니까? 저도 이제 의원총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좀 아는데 일단 첫 번째 윤리위원회 제소 문제는 확실히 의원총회 논의 과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 건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이미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서 징계를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기왕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스스로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또 적절하지 못한 조치 또는 늑장 또는 이 민주당의 조치에 좀 미흡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윤리위 제소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결의문에 윤리위원회 제소를 이제 결의문에 명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당 불가는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탈당을 했더라도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탈당을 한 신분이기 때문에 당에서 추가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해라라고 김남국 의원에게 요청을 했을 때 예. 협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김남국 의원이 그러면 앞으로 1년이 지나고 뭐가 소명이 되고 복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복당은 없다라는 정치적 선언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 복당 불가는 이제 그 결의문에 명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동의를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상자산 신고센터를 설치를 하자. 요것은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주장하는 의원들이 한두 분 계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 5월 안에 민주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여야를 막론해서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코인 보유 내역, 거래 내역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 그리고 5월 안에 이것을 끝내겠다라는 것으로 가상자산 신고센터는 설치는 이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의문에 빠진 것은 윤리위원회 제소 하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가상자산 신고센터는 법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윤리위원회 제소는 아마 어제 원내대표께서 의원들 항의가 이어지니까 이게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의문에서 뺐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위원회 제소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해가지고 윤리위원회 징계 해부가 돼 있긴 합니다만 정치적 행위로서 민주당이 이 부분은 아마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제소하는 쪽으로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그 자리에 끝까지 계셨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해줬는데 좀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의혹이 좀 더 커지는데 다수의 의원들이 윤리위에 제소합시다. 그래서 긴급의총에서 결의문에 윤리 제소를 넣자라는 합의까지 됐는데 이게 빠졌다. 그럼 이걸 뺄 수 있는 사람은 지도부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걸 뭐 프린트하는 직원이 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지도부 중에 누가 뺀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원총회가 끝나고 난 뒤에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이 40분 뒤에 있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결의문의 형식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윤리위 제소가 왜 빠졌냐.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당내 이제 의원들 단체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의 입장은 뭐냐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 진상조사를 하고 난 뒤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윤리위 제소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뺀 것을 당대표와
상의를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원내대표의 현재까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해명을 일단은 뭐 저희들은 존중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당내 의원 다수가 윤리위원회 제소라는 이 정도의 어떤 정치적 행위도 하지 않고서 과연 당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줄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원내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복잡 길게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이거 시계열로 이렇게 쭉 보면 그 아뜨거라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민주당에서는 6시간 동안의 의원총회를 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아침에 대다수 의원들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 제소가 첫 번째 항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대다수의 의원들이 생각했는데 정작 발표된 결의문에 없었다. 그것 때문에 얘기가 이제 시끄럽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 정오쯤 가가지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반대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얼핏 흘러나왔어요. 어느 정도 그게 가다가 아 뜨거라 이렇게 두었다가는 대표가 굉장히 처신이 이상해지겠다, 지위가 곤란해지겠다 하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잘 보면 그저께 쇄신 의총이 있고 난 다음에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원들은 흩어지고 한 초안을 가지고 40여 분 동안 얘기하는데 그 안에 보면 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박광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가 그 앞에 모여서 그 문구를 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의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그러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삭제한 게 아니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몇몇 중에서 그럼 이건 누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삭제했다까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재명 대표인지 박광원 원내대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되는데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한 건 아니다라고만 하고 또 오리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빗발치게 항의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와서 뭐 윤리 제소하는 의총을 다시 의견을 모아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사안들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거치까지도 가니까 아 뜨거라 해서 중간에 또 덮어버린 거라고밖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경향신문이 일면으로 쓴 저게 오보라고 한다면 그건 누가 했는지 그것만 밝혀지면 저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 그걸 끝내 못 밝히는 한 저는 경향신문의 보도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신문기자 출신이잖아요. 어제 권칠승 대변인이 이 대표가 반대한 건 사실 아니다라고 세게 나갔어요. 그걸 다 본 경향신문이 제목을 바꿀 수도 있었고 기사를 바꿀 수도 있었는데 오늘 조간의 일면에 이재명 대표가 반대해서 윤리제소가 빠졌다라고 인쇄를 한 건 이 경향신문은 이재명 지도부의 저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권칠승 대변인의 발언 중에 흥미로운 게 윤리위 제소에 신중론이 있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의총에서는 신중론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의 의원이 결의문에 넣기까지 합의를 했었다. 그러면 의총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 사람, 쉽게 말해서 반대한 사람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지도부에서 누군가가 반대했다는 건데 박광원 원내대표는 그 누군가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럼 일단 빼자라고 결단만 한 거고 그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가 가장 그게 나오면 중요한 되는 거 거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그게 누구인지 그걸 삭제하자고 한 윤리 제소를 하자고 한 것. 그다음에 심지어는 김남국 의원이라는 세 글자 이름도 다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강하게 주장했는지 얘기 좀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두 번째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저렇게 크게 경향신문이 일면 톱으로 쓴 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해야지 민주당에서요. 이건 오보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법적 조치하고 바로 잡는 기사를 쓰게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러면 경향신문 기사가 오히려 더 맞았을 개연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전재수 의원님께 다수 의원들의 합의 사항을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결국은 합의문에서 뺄 수 있게까지 할 수 있는 발언의 파워가
최고위원 몇 명에게 있는 건 아닐 거고 원내대표에게 있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의원총회를 이제 이번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논의를 하다가 이게 한 6시간 저희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전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지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요렇게 내용으로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내 지도부의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위임합시다 해가지고 박수치고 끝내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이제 문구라든지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의위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애초에 그 현장의 분위기를 결의문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또 쭉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싶고 다만 이것은 이제 윤리위원회 제소의 문제는 이게 팩트의 문제고 어떤 뉘앙스의 문제가 아니고 그 팩트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좀 항의하는 의원들이 이제 많은 것 같고 이게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못 넣게 했다. 이것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그래서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인데 그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원내 지도부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특히 이제 박광훈 원내 지도부가 출범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다수 의원들의 어떤 토론의 내용을 만약에 건너뛰고 없던 일로 넘어간다면 아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예. 저는 늦지 않은 시간에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반대했을까요? 누구 반대로 이게 빠진 걸까요? 그 누구는 왜 반대했을까요? 의혹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남국 의원은요. 이게 본인의 이 의혹이 윤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 고의로 만든 거다라고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의 언론 유출 주장, 피해자 행세. 오늘 한 신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피해자 행세. 윤 정부 실정 이슈로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니냐. 홀로 광야에 서서 의혹을 해소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은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덮인 건 돈봉투다. 윤 정부 실정이 덮인 게 아니라 돈봉투 의혹만 덮였다. 속이 쓰리다라고 김남국 의원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게 김광선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검찰에 계셨으니까 그 윤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고 김남국 의원 개인 그 코인 거래 김남국 의원 얘기대로라면 상임위 중에 몇천 원 거래한 걸 검찰이 딱 보고 있다가 펌핑해서 소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걸 기획 수사한다. 근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그 정도로 거물급입니까? 이 초선에 상당히 비우호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보는데 본인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뭐 실정 덮을 정도로 뭐가 거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오늘 검찰이 이제 수사한 동기가 결국 본인이 거래하던 업비트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비트성 거래소에서 이상하다 해서 업비트 비트 이런 거래소에서 FIA 통보한 거잖아요. 통보했는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또 이걸 자료를 넘긴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끝까지 그냥 무조건 민주당에서는 범죄와 관련해서 검찰을 수사하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뭐 이걸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의 어떤 얘기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우리가 많은 희망을 가졌던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우리 청년 정치인에 대한 희망을 저런 식으로 되갚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민주당의 장경태나 김남국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사실은 청년 정치에 대한 희망을 좌절로 바꾸는 그냥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의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아니 자기가 잘못이었다면 왜 민주당 의총 2시간 전에 탈당하겠다고 도망을 갑니까? 이건 주랭랑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로 복당이랄지 윤리 제소 이런 거에서 일단 도망가서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잠시 나가 있다가. 그 당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지금은 일단 탈당은 당을 위해서 탈당했다고 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와서 정치도 하고 코인으로 돈도 많이 벌고 그 양손에 두 떡을 딱 다 가지고 가겠다 하면서 저는 탈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는데 민주당의 검찰 탓은 한두 번이 아니다. 코인하다 금융당국에 걸린 게 제작품이라고까지 하는 게 궁금하다. 코인과의 연관성을 억지로 찾아보자면 김남국 의원이 법무장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한 거 말고는 연관성이 없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 톡톡 튀는 답변으로 국민들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뭐 명명백백하게 정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 것처럼 했다가 사과한 것처럼 했다가 딱 탈당하고 돌아서자마자 저렇게 어제 아침부터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것처럼 그 FIU에서 이상한 거래가 포착이 됐다는 게 없었으면 세상에 안 나올 얘기였잖아요. 예. 그것도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될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엔 드러난 게 어떻게 검찰의 작품이라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 맞는 논리를 갖다 구성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모에 의해서 한동훈 장관한테 김남국 의원이 또 두 번째 한 방 맞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윤 정부나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고의적인 작품이 아니냐라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 전려드리고 있는데요. 박 회장님, 국회에서 이 P2E 관련된 토론회 내지 공청회가 많이 그래도 열렸는데 38번 열렸다고 보도됐습니다. 대부분이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해충돌 논란이랄지 아니면 뭐 투자의 위험성과 관련된 논란이 아니라 뭔가 좀 업계의 뭐 부흥, 장점 위주로 된 토론회가 많았다. 이런 분석도 최근 하셨던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토론회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불안하게 좀 지켜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런 토론회 이번에 이제 저희 한국게임학회가 이런 이제 이익 공동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놀랍게도 이상하게 대부분의 그런 토론회는 저희 학회를 배제하는 좀 재미있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학회도 이제 국회에서 여당 야당 같이 해서 정치 토론회는 아니죠. 이제 정책 토론회를 기획을 하는데요. 기획을 할 때 이제 어떤 특성들이 있냐면 대개 그러니까 발표자하고 토론자를 보게 되면 대충 이게 어떤 성격의 정책 토론회인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에서 상대 팀과 우리 팀의 선수 대진표를 보게 되면 즉 선수 출전 명단을 보게 되면 이 시합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대충 나와서 이제 토론자와 발표자를 보면 이건 우호적인 토론이구나, 예를 들면 P2E에 또는 이건 비판적 토론이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지난 어떤 38번 했던 이것도 이제 양당 이제 여당과 야당이 15번씩 사이좋게 너무 대부분의 토론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토론의 구성을 볼 때 위험성 이야기, 저희 학회가 끊임없이 제기했던 위험성 이야기는 뭐 거의 나타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 합법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산업의 미래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익 공동체, 즉 이제 위믹스 이익 공동체라고 저희는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P2E 이익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의혹을 제기해 주시는 차원인데 근데 나머지는 이제 검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내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박용진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본인이 당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당이 무슨 저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니까요. 단톡방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어제 새벽에도 글을 쓰셨고, 그러니까 막 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방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좀 나가달라고 했는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결도 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알뜰하게 20만 킬로가 넘게 차를 타고 다니고
그야말로 이 넥타이가 이 목에서 그냥 고무줄로 매는 그 싸구려 그러고 다녔던 친구를 그러면서 안 쓰고 안 먹고 돈을 모으면서 이 살았던 친구를 그런 친구가 정치를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아 참네 진짜 그런 친구를 다시 우리가 국회에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인가를 만들든지 해서 이 비례당이든지 뭐든지 간에 해서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를 보내겠습니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겉으로는 저렇게 그 검소한 척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양심적인 척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국민을 위한 척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정치를 올바르게 하고 싶은 척하고는 속으로는 상임위장에서 그다음에 청문회장에서 100억씩 코인을 돌렸던 게 저분들의 민낯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와 다른 색깔과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으니까 저런 목소리 많이 더 내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판단하시라고. 전재수 의원님, 손혜원 전 의원이 김남국 의원을 반드시 살려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능력 바깥의 일이죠. 네, 저것은 국민이 하는 일이고요. 국민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개인이 저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너무 과합니다. 예. 과하다. 손혜원 전 의원 능력 밖의 일이다. 전재수의 돌직구. 그런가 하면 당 내에서의 묘한 계파 갈등 양상 조짐도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신임 받아야 한다고요. 본색을 드러내시는군요.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지, 오히려 본인이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니냐라고 이른바 비명계를 저격하는 양이원영 의원의 글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지도부로 논란이 번지자 친명계 그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또 비명들 의원에 대해서 본색을 드러낸다라며 다시 차단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이 이제 뭐 일파만파로 번지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전에 돈봉투 의혹도 마찬가지고 김남국 의원의 어떤 코인 투자 의혹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뭔가 일사불란하게 쇄신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한편으로 있는 반면에 하나는 지금 감싸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손혜원 의원 보십시오. 물론 지금 현직 의원은 아니지만은 지금 국민의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소수의 지지층만 얻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형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와 결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팬덤 정치에 기반해서 민주당을 어떻게든 지금 위기를 타개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저는 손혜원 의원 같은 저런 태도가 소수의 지지층만 이끌고 가고 사실 나머지 대중들의 생각과는 전혀 괴리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훨씬 더 파장이 크게 만드는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정의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의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징계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의원직 제명의 성사 여부는 온전히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꼼수 방탄 정당과 쇄신의 기로 가운데 어디에 서 있을지 냉정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출신의 김수경 교수 나오셨는데요. 정의당도 아예 부정적으로 확 돌아섰군요. 이번 의혹 초기부터. 사실 이거는 뭐 당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지지해주기가 어렵죠. 방어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 좀 전에 손혜원 전 의원이 굉장히 뭐 청렴한 정치인이고 정말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을 더 위기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진보 진영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객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방어를 해준다니 정말 그들의 도덕이 어디까지 땅에 떨어질 것인가
하는가라는 국민들의 실망을 더 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이러한 그러니까 위기를 이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단호하게 끊어내는 거죠. 우리 진짜 이제 바뀌겠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뭐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기회를 계속 박차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이미 뭐 윤리위에 제소하자는 얘기도 하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결국 민주당을 더 위기에 빠뜨리게 만들고 이거는 좌우 관계없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에 대한 그 신뢰를 복원하려면 단호히 끊어낼 수밖에 없는 게 상식적인 반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리위에 제소하라 정의당도 촉구를 했는데 긴급의총, 쇄신의총에서 나왔던 이른바 잠정적인 결론이 최종 문구에서 빠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뺀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선 이 대표도 코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재판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제 지상조사나 이런 것들 앞으로 좀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윤곽이 나온 게 있을지.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코인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김수영 교수님, 이건 어떤 걸 근거로 나온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는 FIU가 지금 이상거래라고 통보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코인 계좌 추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당의 윤리 제소 내지 의원직 제명이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건데 여당 대표 측근이 코인 많이 한 거 아니냐라는 건 어떤 근거로 나오나요? 아무 근거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VCR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웃는 그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보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 있나 정말 위중한데 지금 돈봉투 의혹보다도 지금 더 큰 사건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고 민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는데 당대표가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런 대응은 너무 경망스럽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도 김연아 의원은요, 박순자 의원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 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 국면은 타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장동 의혹은 쏙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의혹이 의혹을 덮는 사건이 사건을 덮는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계속 위기를 대응해 나가고 있는 셈인데 대장동 의혹을 떠나서 당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 이렇게 당이 어떤 아주 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가의 모양새를 볼 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나에 대한 좀 의문을 갖게 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굉장히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뭐 민주당 당원들도 또 국민들도 한번 보자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그냥 경망스럽게 웃으면서 뭐 국민의힘이 더 많은가 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전혀 이런 상황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윤리위에 제소하자라는 게 빠졌고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논의해보자라는 얘기도 지도부가 꺼냈는데 전재수 의원님 다시 들어갑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의총의 결론대로 제소합니까? 아니 못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코인 논란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실 저도 정무위에 있으면서 이걸 좀 들여다봤고 뭐 좀 봤었는데 이게 그 위험 자산 중에서도
굉장히 큰 고위험 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일단 이 코인을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100% 다 이게 끌어들이지는 못했지만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피해자 보호 법은 이제 통과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번 참에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도 조금 전에 저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재명 대표도 전수조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참에 정말로 이게 전수조사를 좀 제대로 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대상에서 지금 빠져 있는데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그래 5월이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5월 안에 5월 25일, 5월 30일 본회의가 2번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을 하고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월 안에 이게 마무리 짓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윤리위원회 해부하는 문제는 지금 아마 민주당 내에 거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의총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모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 지도부가 하루 이틀 내로 아마 이 부분 좀 정리를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원 박광원 원내 지도부. 자, 과연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다라는 내용을 뺐었는데요. 뒤늦게라도 다시 넣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오늘 핫투 첫 번째는 전직 대통령들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을 산책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청계천 복원하는데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매년 모인다고 하고 국내에도 모인다고 해서 초청할게 내가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왔죠. 일각에서는 총선 앞두시고 공개 활동 시작하시려라는 정치활동 재개한 거라서 해석도 나오는데요. 난 총선에다 오지 마세요. 지금 좀 빼세요. 관심이 없고 나는 이제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 힘을 좀 모아줘야죠. 힘을 모아줘야 된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한일 회담 성과 같은 것도 보셨을 것 같은데. 한일 관계는 뭐 역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신 거죠. 그 용기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걷는 거지. 정식으로 편하게 하려면 앞으로 몇백 년 가도 안 될걸요. 한일 관계가. 자, 김수영 교수님, 이 청계천이라는 곳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정말로 이제 밀어붙여서 한 많은 시민들의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적 사업이라서 이제 청계천을 찾았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기운을 막 불어넣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네요.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뭐 본인은 총선 이런 거는 뭐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이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체적인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청계천 복원이라는 건 사실 2003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도시마천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던 시절에 밀어붙여서 서울시장 시절에 밀어붙여서 이제 성사가 됐고 지금은 아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열섬 현상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 대표적인 치적인데요. 사실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이래저래 많이 이제 현실 정치의 장면들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물론 뭐 이 정도로 뭐 예전에 자기가 했었던 치적 청계천 걷기 행사에 나와서 이렇게 좀 둘러보고 몇 마디 메시지를 내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 전직 대통령들은 사실 많이 등장하지 않으시는 게 좋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영화도 만들었고 책방도 여셨고 계속 전직 정치인들이 이렇게 현실 정치에 등장해서 현실 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 너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지지율이라던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신 지 1년 좀 남짓 됐는데 그동안 거의 힘을 실어주지 못했잖아요. 물론 국회에서도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국내 여론이 이상하게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평가들도 이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달래주고 자기가 좀 보수 쪽에 힘을 실어주고자 이제 저런 메시지를 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큐 문재인입니다를 또 관람한
문 전 대통령이 관람한 모습도 보도가 됐어요. 자, 이렇게요. 그렇죠. 이제 이것을 바로 정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모 사찰에 갔던 일,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에 간 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쉽게 얘기해서 마실 나갔다 이 정도로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 책방을 열면서 본인의 어떤 치적 사업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책을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문재인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듯한 영화를 관람하는 이 내용 자체가 저는 그 정치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다른 역대 대통령과 다르게 나는 정말 정치 안 할 거고 나는 잊혀지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 이렇게 쭉 지켜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잊혀질까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고 계시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차기 총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차기 총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아낌없이 하고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본인이 쌓아놓던 5년 동안의 성과가 한 번에 무너졌다라는 얘기들, 그다음에 이 현 정부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들,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런 정치적 행위들을 조금 자중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조금 더 낫고, 본인이 이야기하신 잊혀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에도 조금 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을 했습니다. 안보수협회 회장이,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발언 때문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의 사업비 지원 약속을 못 지켜 김성애가 난처해야 한다라고 국정원에 보고했다라고 지난 공판 과정 중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경기도 대신 쌍방울이 지급했다는 말도 국정원에 보고했냐라고 묻자 안보수협 회장이 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물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당시 국정원도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을 쌍방울이 대신 내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검찰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김광삼 변호사님. 근데 이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정보기관이라. 그런데 이제 만약에 범죄와 관련된 뭐가 있으면 이제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을 안 했느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수사 과정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으면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거예요. 근데 안보수가 계속 범인을 다 부인했거든요. 그러다가 태도를 바꿔서 이제 법원에서 증인신문할 때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계속 스마트팜하고 대북송금은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완전 전적으로 부인하거든요. 근데 안보수 회장이 이제 증언을 한 거죠. 아니 그와 관련해서 국정원에 다 보고를 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뭐 김성애가 굉장히 화를 내고 있다랄지, 그다음에 경기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대북송금을 한다 이런 것까지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어떤 재판을 하는 도중에 재판과 관련해서 검찰에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그걸 증거 능력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게 압수수색해달라고 직권을 영장 발부해주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명확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 법인카드 쓴 것부터 시작해서 그 완전히 뭐 같이 중국에서 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깡그리 부인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소위 오른팔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 상급자 신분을 이용해 금송, 밀가루 등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통해서 북한에 지원한 혐의 등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기도 산림과, 금송은 정원수라 산림 녹화용으로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북한이 다 나무를 베어서 산림 녹화용으로 주기에는 금송은 이거 고급 정원수라 부적절하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 북 지원 요청이 있었다며 묵살한 혐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북한 김성애의 요청, 즉 뇌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김재섭 전 비대위원 아시다시피 금송은 예뻐요. 그럼요. 예쁘고 좀 이게 좀 다른 소나무에 비해서 좀 뭐랄까 값도 비싸 보이고 그럼요. 보기에도 좀 아름답고. 근데 이걸 그냥 막 야산에 갖다 심을 용은 아니다. 아니죠. 이게 이제 당시 경기도 산림과 반대고. 고급 정원 같은데 봤을 때 이렇게 멋있게 고깃집, 흐트러진 한정식집. 그런데 이제 있는 것이 뭐뭐 금송이거든요. 가든 이런 데 많이 생겼잖아요. 분수가. 그런데 이제 금송이 있는 거고 되게 이런 거는 비싼 금송은 수억 원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또 이 나무와 관련된 수업을 대학교 때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금속 말고 제가 지원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주목도 있더라고요. 주목도 마찬가지로 관상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고 아주 그 희귀한 주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억 원에 이르는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비싼 나무거든요. 그럼 금송과 주목을 콕 찍어서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북한의 살림을 우리가 복원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자체로 값이 나가지만 묘목 심기라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골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검찰이 지적한 바대로 이것을 아마 북에서 뇌물로서 요청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굉장히 값비싼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과 금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나무가 등장하는 순간 이건 충분히 뇌물의 대가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충분히 좀 들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산림 녹지화를 위해서 심으려면 뭐 은행나무나 뭐 백반양보에서 좀 편백나무나 자작나무 이런 것도 많을 텐데. 글쎄요. 그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 안부수 씨 같은 경우는 진술을 또 몇 번 바꾼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 중인 재판이니까 조만간에 뭐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켜보도록 합시다. 말씀대로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간호법이 논란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2호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정치권에서 관심사입니다. 자, 일단 어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윤 대통령의 은사 현장 교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이래서 대변을 몰라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참 크고 깊지만 그 학창 시절에 코울리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선생님의 그 맹목적인 그런 무한한 그런 사랑과 그 은혜를 입어서 성장을 하고 저 역시도 계속 공직을 맡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 교수님, 어제 이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은사님들을 좀 다 모신 것 같아요. 한두 분 모신 게 아니라. 네, 이제 스승의 날이다 보니까 이제 자신을 가르쳐줬던 선생님도 모이고 다양한 그 직역에 있는 교사들과 이런 분들 초청해서 이제 좋은 시간을 가진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요즘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학생 인권을 너무 이제 존중하다 보니까 이제 교사들의 어떤 인권이나 기강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무너져서 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 사회의 미래 인력들을 양성하고 가르치는 자리고 뭐 월급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사명감으로 일하는 자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교사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좀 독려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국가가 앞으로 교육이나 돌봄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강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을 두고 오늘 윤 대통령이 2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간호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간호법안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 김재섭 비대위원님, 정부 여당이 이제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간호법이 통과되게 되면 간호사라는 직역에만 특혜를 줄 수 있다. 특히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간호사만 어떤 배타적이고 독자적인 조금 더 우월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간호조무사에게 조금 편향적이고 좀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정부는 이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이 간호법이 사실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이 간호법이 발의된 게 알아보니까 2021년이더라고요. 그다음에 2년 동안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간호법이 발의될 때 보면은 뭐 김건희 특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을 50억 클럽이라든지 이런 패스트트랙을 같이 태웠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2년 동안 같이 있다가 왜 갑자기 패스트트랙으로 뭐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렸느냐. 전 여기에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간호법이 필요했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2년 동안 한 번이라도 논의가 됐었어야 말이 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강행 처리하고 밀어붙여서 우리는 이런 걸 추구했지만 정부 여당이 오히려 막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게 좀 무리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아직 대통령의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았는데 전재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호 거부권을 윤 대통령이 행사하리라 보십니까? 저는 아마 그 대통령께서 두 번째 거부권 행사는 아마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예,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 같고 굉장히 이제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다음에 돌봄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의료 환경도 많이 바뀌었죠.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법안의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든 저는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법은 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국회에서 공청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안 소위원회 심사까지 해가지고 여야 합의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처리를 한 겁니다. 합의해서 처리한 거를 이제 법사위에 보냈는데 법사위에서 심사를 안 하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90일 넘도록 심사를 안 하면 다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가 다시 해부를 해가지고 본회의 직상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처리가 된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가 급할 때는 막 공약해주고 그리고 당선되고 난 뒤에는 내몰라라 해버리면 아니,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신뢰를 자꾸 깨는 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했던 공약, 그다음에 국회에서 합의 처리를 한 것이면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존중을 해서 대통령께서 처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국무회의는 끝났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관선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태영호 후임 최고위원 선거 때 코인 보유 여부를 좀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코인이 뭐 김남국발 굉장히 이제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코인 거래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이건 사실 어떤 제도적인 문제고 또 뭐 투자를 하고 돈을 버는 것은 당연히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김남국 의원이 꼭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과연 코인과 관련해서 뭐 시세 조정이랄지 사전 정보랄지 아니면 뭐 재산 등록을 면탈하기 위해서 편법을 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전수조사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예상컨대 공직자의 셀프 검증 리스트에 이런 질문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귀하는 코인을 에어드롭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